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생활 강사 임현정입니다. 또 제가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뵐 수도 없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인사드리게 돼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1시간 반 동안 그동안 아마 아시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좀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리다, 내지는 이건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일단 안전하게 여름과 친해지자.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아무튼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고 있고 또 뭐 이번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런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식사를 할 건지, 식사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름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식중독 어떻게 예방을 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생활하기 좋은 환경, 계절로 보면은 보통 봄이나 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로 보면은 1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해서 약 16도에서 20도씨,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일 때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예, 저희도 그런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는데, 미생물 뭐 아니면은 요즘 바이러스, 세균, 회충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이 아닌 작은 그런 미생물들도 그 각자의 이렇게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적정한 온도나 습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보면은 일단 네, 온도는 고온. 그래서 여름철에 식중독이 더 잘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미생물에 따라서는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저온균도 있어요. 그리고 중온균도 있고 고온균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또 분류를 시키다 보면은 너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그건 통과를 하되, 일단 고온인 여름철의 온도일 때 가장 잘 번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습도는 다수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때 음식이 더 쉽게 상하고 또 이렇게 부패도 더 빨리 이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습도도 있고, 그리고 영양은 절대로 이런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뭐 의자에나 그냥 미생물이 생기지는 않죠. 분명히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내가 먹다 남은 밥이 있을 때 그 밥그릇 안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먹다 놨던 식빵을 뒀더니 거기에서 또 곰팡이가 핀다든지, 분명히 미생물도 먹고 살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원은 그 어떤 그냥 살아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영양원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는 두 가지, 필요로 하는 미생물도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미생물은 호기성 세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고요. 거의 대부분 호기성 세균에 더 많이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기성 세균 하면은 공기가 없어도 잘 자라는 거. 그래서 밀폐된 뭐 통조림에서 자란다든지 이런 세균들은 또 현기성 세균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산소가 꼭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산소가 꼭 있어야 되지만, 미생물은 있어도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각각의 분류를 시킬 수가 있고요.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또 그런 미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어쨌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이온 농도, pH죠. 저희 사람은 약 알칼리성에서 뭐 중성, 약산성 뭐 이 정도의 pH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중성일 때 있고, 그리고 산성일 때 잘 자라는 곰팡이 같은 균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나 이런 미생물이나 갖춰야 돼,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잘 자라니까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조건들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하면 없애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장마철 내지는 식중독이 가장 많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음식물이 있는, 영양원이 있는 주방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은 이런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청소하는 방법? 뭐 이거랑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주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음식물을 준비하는 곳이니까 첫 번째로는 설거지용 스펀지요. 일단 설거지용 스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제를 하고 닦고 나서 잘 빤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물이 빠진 상태도 아니고 음식물이 이런 수세미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생물은 거기에서 먹이로 삼아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용 설거지의 수세미는 수분이 잘 빠진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완전히 마른 상태로 두거나 그리고 이렇게 용도를 따로따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더 권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폭삭폭삭한 스펀지보다는 그냥 아예 그물망처럼 생겨서 그냥 수분이 빨리 빠지고 빨리 마르고 건조가 빨리 되는 그런 수세미를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펀지용 수세미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잘 안 마르잖아요. 그리고 수분도 쫙 안 빠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퐁퐁이나 아니면 락스, 연하게 이렇게 희석한 락스를 이렇게 담궈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아예 그냥 수분을 많게 해버려서 아예 미생물이 살 수 없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젖은 행주. 지금 보면은 아까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수분이 있었잖아요. 거의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젖은 행주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말려야 돼요. 결국은 그냥 잘 말리시면은, 소독해서 잘 말리면은 이런 환경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배수구요. 이게 참 배수구가 애매한데, 싱크대 거름망 있잖아요. 그러면 거름망 음식물이 쌓여져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음식을 하지 않을 때는 물이 쏙 빠지면서 이게 또 음식물이 건조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서 음식물이 있으면서 여름철이라 거기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하는 거라, 설거지가 끝나시고 나면은 반드시 이 거름망, 음식물 거름망은 치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청결하게 하시려면은 거름망을 걷어내면 그 밑에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름망과 그 배수구의 구멍을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이끼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거름망을 걷어내고 거기 닦는 전용 수세미를 하나 마련을 하셔서 이렇게 미끈미끈한 이끼의 느낌이 없는, 그렇게 해서 잘 닦아내시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락스 한번 뿌리시던지, 이렇게 하면은 배수구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청결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도마인데요. 이 도마는 실은 자외선에다가 소독을 하면은 바싹 말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칼질하고 나면은 그 칼집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특히 나무도마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실은 자외선 소독했을 때 소독의 효과가 좀 크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햇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뭐 건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혹시 뭐 식기세척기가 있으면은 넣고 한 번 더 건조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건조해서 수분을 없애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번식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집 그 사이사이도 한 번씩 칫솔이나 이런 걸로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70%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락스라든지 이런 걸로 분무기로 한번 뿌렸다가 좀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물로만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냉장고 야채실이요. 야채실을 이렇게
비닐에다가 야채를 넣고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상하게 되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가끔씩 냉장고에 야채실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식품 중에 떨어진 물이기 때문에 식품 중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까맣게 물이 낀다든지 뭐 이런 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수분이 한번 있으면 그게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과일 함에 이런 수분이 보였을 때는 그냥 깨끗이 닦아주는 게 야채나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수분은 이렇게 잘 닦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방에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그냥 수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수분, 뭐 pH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수분을 없애서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 예방할 때, 이거는 생겼을 때 어떻게 없애느냐까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생물, 식중독균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그냥 일단 먼저 만들어주면 돼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환기도 잘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거름망을 안 비웠다, 아니면은 뭔가 음식물이 떨어져 있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미생물이 발생을 했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일단은 더 이상 증식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식중독이 걸렸어요. 식중독이 걸리면은 이게 식중독균이 내 몸 안에서 10의 7승에서 8승 정도 내 몸 안에서 증식이 됐을 때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건강한 사람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중독균이 한 1000마리, 10,000마리가 내 몸 안에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내 몸 안에 면역계에서 그냥 다 처리를 해줘요. 백혈구가 그냥 와서 균 다 잡아먹어주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정도의 숫자가 증식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면역계나 아니면 백혈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이 부족하게 돼서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균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음식이 상했을 때는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거나 그냥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실은.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끓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냄새나 아니면 음식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일단 더 확인을 하시고 끓여서 보관을 하신다든지 빨리 냉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로 보면은 방부제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제 증식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애야 되는 거죠. 그냥 사멸시켜야 돼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음식물이 상했는데 이거 살짝 그냥 데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순간, 그때 이제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특히 여름철에는요 이렇게 식중독이 좀 의심되는 식품은 드시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드시면 안 되는 게 단백질 식품이에요. 단백질 식품이나 통조림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곡류 같은 경우는 먹고 배탈,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처방을 하거나 그냥 복통, 두통, 구토 이런 일반적인 증상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단백질 식품이나 통조림 식품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신경계 증상까지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체의 저희 신체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이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단백질 식품하고 통조림 식품이 상한 것 같다, 뭔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거는 절대로 드시면은 안 되십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세 가지 발생하면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증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멸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 식중독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또 계속 또 반복되는 거 한 번 더
저희가 생활 수칙으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미생물의 원인 식품에 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대장균도 있죠, 뭐 웰치균도 있죠, 비브리오균도 있죠, 뭐 보툴리누스균도 있죠, 포도상구균도 있죠. 이런 균들이 잘 자라는 식품이 있고 또 거기에서 증식되어지는 방법들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의 원인 식품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인 식품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지 않게 하는 게 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남은 게 없는데 미생물이 발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실은 여름철에는 그때그때 먹고 아깝더라도 남은 거는 그냥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는 게 더 어쩌면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냄새나 색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조리기구들은 세제로 씻은 후에 열탕 살균한다. 가장 쉽게 살균하는 방법이 그 열탕, 100도씨 팔팔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은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영유아기 있잖아요. 아기들 젖병 소독할 때 엄마들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한 번 먹고 이렇게 소독해서 꺼내놓고 또 들어가지 물론 수분이나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엎어놓고 막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이게 열탕 살균입니다. 이 여름철에는 한 번씩 뭐 그릇이나 아니면 식기, 수저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넣었다 빼는 것도 살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뭐 이런 걸로 워낙 철저하고 요즘은 거의 많이들 몸에 배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 청결하는 거는 그 어디에서나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하실 때는 생산지는 어딘지, 생산자는 누구인지, 요즘은 육류나 뭐 콩나물까지도 뒤에 보면은 생산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장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식품인증원에 그 인증은 받았는지 하는 거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유통기한 조금 남은 거는 뭐 이렇게 세일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시더라도 나는 오늘 당장에 먹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콩나물이다, 제일 쉽게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콩나물이다 그러면은 봉투 안에 수분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은 콩나물의 그 머리 부분 있잖아요, 머리에 노란 부분이 으깨져 있지는 않는지, 뭐 아니면은 이 꼬리 부분이 또 으깨어져 가지고 초록 갈색으로 변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구입하셔야지만이 이게 신선한 식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밸런스 식사, 균형 있는 식사로 면역력을 유지를 한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외부에서 균이 침입했을 때 내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반인도 면역력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환자분처럼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완치를 위해서 회복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고 균형 있게 드시고 뭐 이런 등등 너무나 귀에 이게 닦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좀 여유 있는 비 오는 것도 보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또 식중독을 예방하는 그 좀 제 2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뭐 음식 보관이라든지 이런 처리들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식중독균이 이렇게 많습니다. 장염, 비브리오균, 뭐 살모넬라균, 대장균, 그다음 뭡니까? 캠프로벡터, 웰치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실은 병원 대장균이에요. 네, 그냥 우리 음식 상했다 하면 대부분 이 대장균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든 식품들에서 그냥 쉽게 발생되어지는 게 대장균인데,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이거는 그냥 가열하면은 사멸되기 때문에 그냥 잘 끓여 드시고 잘 보관하시고 끓여서 보관하시고 이런 방법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장염 비브리오균, 저희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좀 이렇게 외적으로 안 드시려고 하는 식품 하나 있으시죠? 회.
예, 이거는 물론 지금 환경적으로도 쉽게 상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이라고 그래서 약간은 염분을 좋아하는 호염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잘 번식하고 해산물에서 잘 번식하고 이런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회나 해산물이나 이런 거를 특히 오늘처럼 습기가 많은 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날씨 화창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관, 이렇게 조금은 숙성되지 않는 그냥 화로식으로 드시는 게 백혈구 수치 확인하시면서 드시는 방법이고요. 여름철에는 쉽게 물러지잖아요. 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숙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보관하는 기간도 되게 짧게 되어지니까, 특히 여름철에 회나 해산물 드실 때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염 비브리오균의 예방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호염성 세균이잖아요.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세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로 처리를 하면은 소금기가 빠지면서 보관이 더 꼬들꼬들하게 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든지 다 식중독 예방하는 예방 포인트는 다 가열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식품별로 이런 균의 종류가 다르다 한번 참고하시라고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그냥 그림도 귀여우니까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고 증식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끓이기. 근데 이제 끓이기 같은 경우도 아주 고열에서도 죽지 않는 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도상 규균인데, 균은 죽는데 이제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 성분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은 죽는데 그 독소 성분이 죽지 않아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끓이다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포도상 규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한 거, 단백질이잖아요. 네, 상한 것 같다? 이건 그럼 끓여가지고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할까? 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단백질은 그냥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끓이기 방법이 있고, 냉장 방법이 있고, 근데 냉장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냉장의 온도가 0도씨에서 10도씨의 범위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또 어떻겠습니까? 저온균은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냉장고에다가 넣었다고 그래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냉동법은 영하 40도씨에서 급냉시킨 다음에 영하 20도씨로 쭉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가정의 냉장고도 보통 영하 18도씨 이하니까 냉동법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냉동법으로 보관을 할 때는 전처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이 조금 생성된 상태에서 이거 빨리 냉동실에다 넣어서 이거 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고 냉동실에다 넣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상하려고 하는 그 상태의 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식을 하려고 해동시키면은 이게 다시 활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고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바로 시장을 봐서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냉동고에다 넣어야지 보관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동하면서도 그런 균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요. 냉동법이라고 하더라도 꼭 신선한 걸 냉동시켜가지고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다음 이제 전자레인지, 이것도 결국은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건조기나 이렇게 한번 가열을 해서 수분을 어느 정도 뺀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쓸 때에는 장기간 보관은 안 되겠죠. 그냥 뭐 2,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당장법은 말 그대로 설탕을 재워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나 뭐 사과나 이런 것들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면 쉽게 상하는데, 설탕 넣어가지고 끓이거나 이러면은 설탕 때문에 이게 상하지 않게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염장법 하면은 이건 이제 3% 식염 농도에다가 저희가 젓갈이라든지 뭐 장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저장법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식초 넣어가지고 피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산저장법. 그리고 향신료, 뭐 이런 향신료가 방부 효과가 있다 하는 거는요, 그 마늘이나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항균 작용이 있잖아요. 균을 좀 몰아치는 그런 항균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주 당장이나 산장이나 이것처럼 장기간 보관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그걸 넣었을 때 좀 더 늦게까지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끓이기 방법이나 아니면 냉동법 활용하는 게 실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름철에 끓이기 꼭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향신료로 식중독 예방하는 이런 성분들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나 구연산, 뭐 레몬 넣어가지고도 좀 뭐 물에다도 레몬 넣고 하는 것도 실은 뭐 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물이 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카테킨 하면은 그 녹차 중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폴리페놀 하면 요즘 뭐 워낙 파이토케미컬 성분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식품의 특수 성분으로 몸에 곳곳에 알 수 없는 좋은 작용을 하는 게 또 이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료 중에 들어있는 저런 성분들도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좋은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식중독 예방은 끓이기, 냉동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다 생각하려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끓이기하고 냉동법 두 가지만 가정에서는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철에 조리하는 원칙입니다. 제가 이거는요, 실은 지금 가정에서, 그러니까 주부님들 아니면 시장 보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는 방법인데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여름철 조리 장보기 원칙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식품의 성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색소라든지 발색제라든지 아니면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들어져 있고 뭐 포화지방산이나 나트륨은 또 얼마나 들어져 있는지, 같은 값이면은 나트륨이나 아니면 포화지방산이나 뭐 이런 게 좀 덜 들어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꼭 장보기 할 때는 유효기간이나 식품 성분 확인하는 게 요즘 이제 좀 습관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보기 좋고 아니면 맛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조금은 더 저렴한 거면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좀 식품 성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선택하는 게 지금 장보기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보관할 때는 아유 장보고 와서 힘들다 하고 식탁에서 휙 놔두고 그냥 뭐 다른 일 하다가 살짝 잊어버리면은 이때 가장 번식하기 좋은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냉장고에 들어갈 건 냉동실에 들어갈 거, 아니면 씻어야 될 건 그냥 물에라도 담가 놓으셔서 그런 미생물들이 발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는 게 또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니까요. 재료 보관하는 것 조금 더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조리 준비는 아까도 뭐 도마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조리 도구들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의 조금의 그 원칙들, 규칙들을 좀 정해 놓으시면은 항상 나는 뭐 도마는 끓는 물에다 마지막으로 소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뭐 거름망은 꼭 건조할 수 있도록 그냥 배수구에다 안 넣어놓고 꺼내서 옆으로 좀 비스듬하게 해서 안에도 공기가 들어가서 좀 건조되게 할 거야 하는 각자만의 그런 방법들을 조금은 좀 정해두시면은 내가 위생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좀 가미를 해서 좀 더 발전된 위생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각자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하실 게, 냉동해독 박물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감자튀김이나 만두나 이런 냉동식품들 많이 사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적어 있는 게 한 번 해동된 음식은 다시 냉동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문구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만두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한 5개 먹어야지 하고는 5개 꺼냈는데 3개 먹고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2개는 그냥 이렇게 해동된 채로 넣었다가 다시 냉동을 시킨다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은 저도 그러거든요. 일단 아까우니까.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해동되면서 균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온균도에 있어서 낮은 온도일 때 번식하는 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이 해동되어졌을 때 살포시 생겨요. 그 살포시 생긴 상태에서 이거 못 먹고 아까우니까 다시 냉동시켜야지 하고 냉동을 시키면은 이 식품만 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살포시 생긴 그 미생물까지도 같이 냉동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걸 꺼내서 다시 해동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미 균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동이 되면은 훨씬 번식력이 빨라지겠죠. 일단 미생물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만두다 치면은 먹을 거리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로 많고 수분도 적당히 해동되면서 이러면서 번식이 그냥 확 거의 이분법으로 생기잖아요. 세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16마리 되고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생기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냉동된 식품을 다시 해동시키고 나서 다시 냉동하는 거는 절대로 아깝지만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아니면은 아예 조리를 해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음식을 버리지 않고 그냥 좀 아깝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열은 충분히 해야 되고 식사 전후로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는 앞에 부분에서도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식중독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야채들을 먹으면 아까 그 식중독 예방하는 성분 중에서 폴리페놀 성분이라든지 뭐 카테킨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리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잖아요. 기타 등등의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토마토나 지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잖아요. 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 가지, 그리고 위에 색깔을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런 정보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채를 드실 때는 색색이 드시는 게 다 좋다. 각각의 색깔별로 내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그래서 오이 드시고 당근 드시고 그리고 뭐 감자나 연근 드시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골고루 해서 하루에 350g의 야채를 드시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런 특히 지금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야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에 각각 들어져 있는 성분들, 비타민, 뭐 카로틴, 뭐 오이 같은 경우는 수분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 가실 때 많이들 가지고 가시는 것도 이 수분, 그리고 뭐 칼륨도 많이 들어져 있어서 땀 났을 때 또 보충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오이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좋은 식품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역할들 있잖아요. 식욕 증진, 혈액 순환, 뭐 혈관 강화, 뭐 잇몸 구강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지만 그러니까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니면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절대로 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두시고 이런 식재료들은 드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지만 먹으면 혈관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요건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식중독이든 무슨 질환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내 몸이 내가 챙겨야 되고 내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내가 그냥 잘 견뎌낼 수, 주변 환경에 있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면은요, 외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컨디션 상태를 조금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어서 외출하실 때나 아니면 뭔가 찌뿌둥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몸이 이렇게 힘들지 하고 한 번씩은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은 충분한지, 보통 8시간 정도,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지만이 저희 그냥 몸 자체가, 저희 몸 신진대사 자체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침 식사는 평소대로 하였는가?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신 분이 느닷없이 아침을 드시면은요, 배도 아프고 뭔가 더부룩하고 뭐 이런 증상들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오던 대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눈동자에 충혈은 없는가? 이거 피곤하거나 그러면 눈 충혈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봐가지고 하얗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철분 부족한 증상이고, 이러니까 눈의 건강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희 전신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입안이 바싹 마르지는 않은가? 입안이 뭐 구내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침이 부족하면은 또 그만큼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무기질이나 이런 분들이 혈액의 농도들도 좀 진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싹 마르지는 않았는지, 목이 칼칼하거나 따끔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몸이 으슬거리지는 않는지, 배변은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외출뿐만이 아니라 내 몸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는 항목으로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요, 매일매일 이거 괜찮아 하면은 훨씬 그 나를 관리하기에 제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 포인트는 뭐냐? 식중독 예방하는 거잖아요.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하고 나면은 증식하지 않아야 되고, 증식까지 했을 때는 이제 사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은 뭐 pH나 영양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걸 우리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끓이기 방법이나 냉동의 방법이다. 그리고 단백질과 통조림 식품은 상한 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끓이기 하고 단백질 식품 상한 거 먹으면 안 돼. 오늘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 온 자료 중에서 그냥 다 공부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